안녕하세요. 정원아빠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 시공사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럼 시공사 견적받았을 때, 시공사 입찰받았을 때 어떤 서류들을 받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 견적을 받으면 대부분 건축주님들이 견적 내역서만 받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변별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역서만 보고 금액 비교만 하는데 이런 경우 상당히 큰 낭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 견적 받을 때 공사 내역서만 받는 게 아니라 받아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받아야 하는 서류들을 받아서 시공사 서류 심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사마다 어떤 능력이 있고 기술자는 몇 명이 있고, 그리고 뭐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그 시공사에 관련된 사항들을 하나하나 비교할 수 있게끔 서류를 다 받아서 이 회사가 진짜 안전한지 아니면 위험한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시공사한테 견적 받으실 때 견적 서류에 어떠한 서류들을 꼭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서류가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임장하고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요건 왜 받냐? 시공사 직원인지 아닌지, 시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제출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회사 직원도 아닌 분들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면허 대여나 아니면은 실행소장들, 그러니까 실력 없으신 분들이 이게 사업자 등록도 없이, 건설업 면허증도 없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계약을 하면 되게 위험하겠죠. 그래서 위임장하고 재직증명서를 꼭 제출해 달라고 하셔야지 그 서류가 그 회사에서 제출된 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회사 소개서. 요거는 지명원이라고 하죠. 요거를 제출해 달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명원이라는 거는 회사를 홍보하는 책자예요.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누구고,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은 어떠한 사업이고, 그리고 이 회사의 실적들은 어떻게 되고, 이 회사가 보유한 면허들은 어떻게 되고, 이 회사의 기술자들은 몇 명이 되고 직원이 몇 명이 된다, 이런 전반적인 회사를 홍보하는 홍보물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 만들면 잘 만들수록 좋은 회사겠죠. 근데 어떤 회사는 저희는 지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회사는 지명원 달라 했더니 여기 호직해서 꾹 찍어갖고 한 열 몇 장 되는 걸 이렇게 딸랑딸랑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제본을 떠가지고 막 한 100장 되게 막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주시는 분도 있고, 어느 게 좋을까요? 어떤 시공사가 좋을까요? 당연히 좀 정성을 들여서 좀 고급스럽게 해서 체계 있게 이렇게 작성을 해갖고 제출하는 시공사가 좋겠죠? 예, 그래서 그 지명원만 봐도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안 좋은 회사인지 딱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자 등록증하고 건설업 등록증, 그리고 건설업 면허증 수첩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건설업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설업 면허증에 있는 대표자 이름하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대표자 이름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 개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틀리면은 이 회사 이상한 회사입니다. 대표자 이름을 비교하는 용도로 쓰시고, 면허증이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쓰시는 거죠. 그리고 건설업 면허증 수첩을 보시게 되면 거기 시공능력 평가액이 매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회사가 시공능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건설업 면허증 수첩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건설 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을 하는데요. 그 시공사에 건설 기술자가 몇 명인지를 서류로 만든 거예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을 해주는데, 거기에는 특급 몇 명, 고급 몇 명, 중급 몇 명, 그리고 초급 몇 명에서 기술자들이 이 회사에 몇 명이 등록돼 있다라는 거를 증명해주는 서류예요. 그래서 이 서류를 보면 이 회사에 기술자가 총 몇 명이구나, 그리고 이 회사는 초급 기술자만 많네, 이 회사는 고급 기술자가 많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 회사의 기술자들이 몇 명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팁은 대표이사 이름이 건설 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있다, 그분이 고급으로 등록이 돼 있다, 대표이사가, 그러면 그 회사는 기술
기술자가 만든 건설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조금 더 점수를 높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술자가 아무래도 건설회사를 관리를 하면 더 좋겠죠. 그쵸? 5번째,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를 제출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공사의 매년 공사 실적을 대한건설협회에서 실적 신고를 받아가지고 증빙을 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최근 5년간 매년 이 시공사가 얼마씩 공사 실적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 회사가 작년에 얼마의 공사를 했고 그 전년도에는 얼마의 공사를 했다라는 게 딱 나오겠죠. 네, 그래서 비교를 해서 어느 회사가 실적이 더 좋은지 비교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 경영 상태 및 시공 여유율 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냐, 시공사의 재무 상황을 보고 그리고 부채 비율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이 높고 낮음을 비교해서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위험한 회사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좋은 서류가 됩니다. 7번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최근 2년간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하면 한 장에 1년씩이거든요. 그래서 2년간, 적어도 2년 정도에는 이 회사가 무사고여야 되겠죠. 그래서 2년간 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시고 거기에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으면은 그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막 써 있어. 무슨 처분 받았고 뭐 정지, 뭐 과태료 뭐 이런 게 막 많이 써 있습니다. 이런 게 많으면 그 회사는 우리 현장에서도 문제가 생길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재 처분이 많은 회사하고는 계약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위험하니까. 그렇죠? 8번째,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아주 중요한데요. 시공사가 망하기 직전에 세금을 안 냅니다. 세금을. 그러니까 세금을 안 냈다는 건 뭐예요? 곧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을 못했다는 건 뭐예요? 체납이 있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건축주님이 그분하고 계약을 하면 계약금 받으면 이분들이 그걸 뭐예요? 다 세금으로 납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공사는 무슨 돈으로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데 국세, 지방세 완납을 못 하시는 시공사들이 요즘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완납 증명서 받으시는데 이거 날짜를 확인하셔야 돼요. 날짜를. 이거 잘못 옛날 거 갖고 제출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속는 거예요. 최근 1개월 이내 거를 제출 받으셔야지 안전하겠죠. 그래서 꼭 체납 부분이 있는지,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돼 있으면 다 납부하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체납이 있으면, 납부를 못했으면 서류 자체를 제출 안 해요. 그러니까 제출을 안 했으면 이 사람이 체납이 돼 있다, 세금을 못 내고 있다, 곧 망할 거다 라는 거를 예측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9번째, 신용평가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전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B등급 이상의 신용도가 돼야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B등급 이하인 경우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비교할 때 신용도가 높으면 좋겠죠? 그래서 신용도를 B다, B다, B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 회사는 B네, 되게 좋은 회사, 그럼 점수 좀 더 주시고, 이 사람은 B-네, 그러면 좀 이렇게 마이너스 주고, 이 회사 C다, 그럼 그 회사는 그냥 삑 탈락시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이 B 안에 못 들면 대부분 신용평가서를 제출 안 해요. 왜요? C니까. 예. 그걸 제출하면 계약을 안 하니까, 위험하다는 걸 건축주가 알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하니까 제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제출을 해달라고 하셔야지 시공사를 걸러내실 수 있는 거예요. 10번째, 인감증명서하고 사용인감계하고 법인 등기부 등본. 예, 요거는 뭐냐면 계약을 하려고 하면, 견적을 하게 되면 도장 찍어서 제출을 하잖아요. 이 도장이 이 회사에서 나온 도장인지 사용인감인지, 뭐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아무 도장 막 찍어갖고 갖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 회사의 도장도 아닌데 이거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면대인 경우에는 그 회사 도장도 아닌데 자기가 파가지고 그냥 막 찍어갖고 제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인감증명서하고 사용인감계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받으셔야 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을 왜 받으시냐면 그 회사의 법인이 내용이 막 되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있다, 지저분하게 돼 있다, 이런 회사는 앞으로도 이게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 상황도 있고 막 복잡합니다. 나중에 뭐 대표자가 막 수시로 바뀐다든지 막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등기부 등본도 받으셔서 등기부 등본 내용이 좀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11번째, 입찰서, 견적 입찰서죠. 그러니까 견적 내역서에는 수량하고 단가 막 금액 막 해갖고 원가 계산 돼갖고 금액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만 받으면 도장이 안 찍혀져 있어가지고
가지고 나중에 또 딴소리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찰서라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얼마입니다, 이 공사는 얼마에 우리가 견적을 제출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으셔 가지고 도장 꼭 찍어 갖고 제출하는 입찰서, 요거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12번째 견적 내역서. 견적 내역서, 공사 내역서죠. 예, 이거를 꼭 받으셔야 되겠죠. 이거는 뭐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으니까 꼭 받으셔야 되겠죠. 견적 내역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13번째 예정 공정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하고 공사를 진행해서 준공 때까지 얼마 정도의 소요 기간이 걸립니다 라고 해서 어떤 공사들이 언제 이루어지고 날짜별로 이렇게 언제쯤 무슨 공사를 하고 무슨 공사를 해서 준공 때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라는 거를 쭉 이렇게 도표 형태로 만든 게 공정표입니다. 공사 예정 공정표라고 해서 요거를 제출을 받으셔야 됩니다. 요거를 받아야지 그 시공사는 얼마 기간 동안에 공사를 마치겠구나 예측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시공사별로 공사 기간을 비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예정 공정표를 자세하게 세밀하게 잘 제출해주는 시공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예정 공정표만 봐도 이 회사의 기술력하고 그런 노하우들을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야지만 나중에 계약을 했을 때 현장 소장님이 그 예정 공정표를 받아가지고 다시 공사 예정 공정표를 다시 작성을 해서 공사를 그거 순서대로 맞춰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니까 공사 예정 공정표는 꼭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사 예정 공정표를 보고 공사 기간을 적절하게 제시했는지, 혹시 너무 타이트하게 너무 짧게 했는지 아니면 너무 길게 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자료로도 쓰시면 좋습니다. 14번째,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현장 소장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사는 시공사의 능력이나 뭐 이런 규모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제일 중요한 게 현장 소장입니다. 내 공사 현장에 누가 와서 공사 지휘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현장 소장이 능력이 좋으면 공사도 잘 되고, 그 현장 소장이 능력이 완전히 개판이면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경력도 없으면 공사 개판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 할 때 대부분 현장 소장 노름이다 라고 합니다. 현장 소장의 능력에 따라서 그 현장의 품질하고 퀄리티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장 소장이 누가 우리 공사 현장에 내 현장에 근무를 하는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 소장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그거를 보고 우리 현장에 이 현장 소장님이 괜찮은지 실력이 되는 현장 소장님인지를 미리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봤는데 아우 이건 뭐 경력도 얼마 안 되고 회사도 계속 자꾸 옮겨 다니고 공장만 계속했어, 내 건물은 주택인데, 이런 경우는 안 좋겠죠. 그리고 나이가 막 70이야 우리 아버지 나이야, 올라다니지도 못하고 컴퓨터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대화도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이 현장 소장 오면 정말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라든지 그리고 사는 곳, 뭐 기술 자격증이 뭐가 있는지, 기술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공사를 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그 경력 증명서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행을 해갖고 제출하는 건데요. 여기에 엄청 자세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걸 꼭 받으셔서 이분이 어떤 현장 소장님인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시공사한테 받아야 할 서류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다 꼭 다 받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안 받으시면 시공사를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말로만 뭐 괜찮다지만 이 서류를 보고 이 회사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판단하시는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시공사한테 받아야 할 서류들 샘플을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이런 서류를 받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시공사가 저 그런 서류 어떻게 생긴 건지 몰라요 그러면 이런 서류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시공사한테 견적 시 받아야 할 서류 샘플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런 게 있다라고 보시고 요런 거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또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기 재직증명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다 쭉 있는데 입사 일자가 중요합니다. 언제 입사했는지, 그리고 도장이 꼭 찍혀야 되겠죠. 사업자 등록증은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여기 대표자를 보셔야 되고, 요 개업이 언제 돼 있는지,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됩니다. 건설업 등록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표자 보라고 했죠. 그리고 뭐 언제 등록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 뭐 소재지라든지 변경사항들이 있는지 요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건설업 등록 수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시공 능력이라고 매년 이렇게 수기로 이렇게 기재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1년간 그 회사 시공 능력을 표기해 놓은 건데요. 이것도 받으셔야 되겠죠. 요게 건설 기술자 보유 증명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건설 기술자 몇 년생이고 언제 입사했고 자격증은 뭘 갖고 있고 기술 등급은 뭔지 이렇게 쭉 다 돼 있습니다. 그 회사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쭉 다 나와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기술자가 8명이고 특급 기술자 2명, 그리고 고급 기술자 2명, 중급 기술자 2명, 초급 기술자 2명 이렇게 해서 다 해서 8명이 기술자로 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게 나온 겁니다. 이거를 보셔야지만 이 회사에 기술자들이 몇 명이고 그 능력 있는 기술자들이 몇 명이다. 보통 중급 이상이 돼야지 좀 현장 소장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초급 기술자들이 많으면 그분들은 좀 현장 소장 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경력이 좀 떨어져서요. 그래서 요거 확인하셔서 그 회사의 기술자가 몇 명 있는지 확인하면 되시고요. 요게 대한건설협회에서 나온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입니다. 이게 5년치가 되어 있습니다. 1년, 2년 이렇게 해서 3년간 합계하고 5년간 합계까지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걸 보고 시공사별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요게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입니다. 요게 그 대한건설협회에서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 뭐 딴 거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여기 맨 앞에 있는 부채 비율이 몇 프로인지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44.27%죠. 100% 미만이면 좋은 회사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공 능력 평가액도 이렇게 표기가 돼 있죠. 그리고 미기성 총액이라는 거는 아직 돈을 못 받았다라는 금액이, 공사는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라는 그런 금액입니다. 요거 재무제표를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거라 요거 한 장만 봐도 그 회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자료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뭐가 써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1년에 한 장씩이니까 2년이면 2장이 제출돼야 되는 거죠. 요렇게 생긴 게 납세증명서. 요거는 뭐죠? 예, 국세죠? 국세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국세. 여기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뭐가 체납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회사는 위험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 서류를 꼭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 날짜, 발급 날짜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게 지방세 납세 증명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보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 써 있으면은 그 회사는 위험한 회사죠. 대부분 체납이 있으면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입니다. BB-. 이 회사의 신용 등급이 BB-다. 이거 CCC 이상이어야지 된다고 얘기했죠. B가 돼야지 대출이 잘 됩니다. 뭐 C도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좀 어려워요. 예. 요거는 건설공제조합에서 신용 등급 확인원인데 요건 좀 되게 짜요. CCC만 돼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건설공제조합은 신용평가를 되게 짜게 해서 보통 한 등급이 밑에 떨어집니다. CCC 정도를 일반 신용평가 회사에다가 맡기면 보통 B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건설공제조합의 신용등급이 B 등급 이상이면 아주 좋은 회사죠.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그리고 사용인감계를 꼭 이렇게 받으셔야 되고요. 법인 등기부 등본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지, 막 지저분하게 막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긴 게 입찰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장이 꼭 찍혀져야 되겠죠. 그리고 견적 담당자가 누군지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사 금액도 중요하지만 견적 담당자가 누군지, 누가 견적을 냈는지 그걸 확인하셔서 나중에 이분한테 물어볼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도장은 꼭 확인하시고,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입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이 되고요. 그래서 성명, 주소, 생년월일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직무 건축 특급 기술인이라고 돼 있죠. 여기 뭐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직무 분야 여기 건축 부분이 특급인지 중급인지 초급인지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학교 나왔니, 어느 대학교를 나와서 어느 과 건축과를 나왔는지 그게 이제 표기돼 있죠. 아주 이런 것까지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어떤 훈련을 어떤 교육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근무처, 이 기술자가 언제부터 건설회사를 들어가서
들어가서 언제 퇴사하고 또 다른 회사 언제 들어가고 그 회사에서 또 언제 퇴사하고 또 그 다음 회사에서는 언제 입사하고 요게 쭉 하나도 빠짐없이 쫙 정리가 돼 있습니다. 고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 회사에 얼마 정도씩 다녔느냐 그걸 확인합니다. 막 어떤 분들은 3개월, 1개월마다 계속 회사를 바꾸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기술자는 우리 현장에 와서도 공사 중에 퇴사를 할 가능성이 있죠. 퇴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현장이.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래, 적어도 한 2년 정도 다닌 회사들이 많은 기술자가 현장 소장으로 오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느 회사에 몇 년 동안 다녔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회사에서 얼마 정도 근무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회사에서 뭐 한 2년 정도 돼야지 그 회사 총무과나 그런 뭐 관리과라든지 공무과라든지 유기가 잘 되고 그 회사 직원들하고도 협력도 잘 돼서 지원도 빠르고 그러겠죠. 근데 뭐 어제 입사하신 분이라든지 뭐 몇 개월 안 되신 분들은 솔직히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어느 정도 다녔는지 중요합니다. 보통 2년 이상 되면 좋은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경력증명서 보면 이렇게 기술자가 언제부터 어떤 그 공사에 참여를 했는지, 아파트를 했는지, 공장을 했는지, 근린생활시설을 했는지, 학교를 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공사에 참여했다는 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보면 뭐 주택은 뭐 며칠, 공동주택은 며칠, 교육연구시설은 며칠, 학교는 며칠, 병원은 며칠, 뭐 군부대는 며칠, 뭐 본사 근무는 며칠, 여러 가지 그거를 며칠 해서 경력을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공사 종류별 이 사람이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확인해 보면 아주 좋겠죠. 예. 요렇게 생긴 게 공사 예전 공정표입니다. 요거를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자세하게 언제 착공한 다음부터 언제 무슨 공사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쭉 해서 준공까지 쫙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이 회사가 공사 기간을 얼마 정도로 책정을 했는지, 그리고 뭐 너무 부족하게 하진 않았는지, 너무 길게 공사 기간을 잡지 않았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다른 시공사랑 비교하는데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이걸 꼭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시공사한테 견적 시 받아야 할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류들을 될 수 있으면 다 받으시는 게 좋고요. 제출해 달라고 하면 어느 시공사든지 다 제출해 줍니다. 제출을 안 해주는 시공사가 이상한 회사예요. 이 많은 서류들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출해 줄까? 괜히 욕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견적 요청할 때 이런 서류들을 제출해 달라고 미리 얘기만 하시면 견적서랑 공사 내역서에 막 이런 서류들을 다 제출을 같이 해줍니다. 서류를 받으셔가지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뭐 정 안 된다 그러면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셔도 다 시공사는 다 제출하게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견적 내역서도 비교하시고, 그리고 또 이런 서류들도 비교해서 하셔가지고 좋은 시공사를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저희 건축주 모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셔서 좋은 자료들 많으니까 거기서 공부도 하시고 하시면 좋은 건물 건축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